자, 고1 3월 모의고사 비문항만 정리를 해줘 볼게요. 자, 경제지문이네.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 수익 감소하며 소비는 또 위축이 된다.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소비가 위축되는 이 과정을 옆에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주죠. 생산 규모가 줄어들지. 실업률이 오르죠. 그러면 가계 수입은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더 위축이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심화되면은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 그러면 지금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유동성을 늘린다는 거는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재 중에 하나다. 유동성이란 뭐뭐란 뭐뭐로 그러면 정의죠. 자산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자산 또는 채권. 현금과 화폐는 당연히 유동성이 높고요. 토지, 건물은 유동성이 낮다. 예, 이거 팔려가지고 돈으로 내 손에 쥐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지만,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여기서는 원래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통화량을 말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요건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즉이라는 거는 앞에 말을 쉽게 해석하는 거. 그럼 통화량은 뭐야?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근데 1번이 중요할까? 2번이 중요할까? 2번이 중요합니다. 가령 통화량이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한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그러면 통화량이 많을 경우 이렇게 읽어야 돼. 화폐가 흔해지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유동성이 많을 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유동성은 금리와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성 조절을 뭐로 합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법을 쓴다.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 그러면 이게 예대에 맞은 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있지. 은행이 손해 안 보려면 대출 금리가 당연히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기초적인 상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뭐다? 금리라는 거는 뭐냐? 예금이나 대출에 붙는 이자율로, 요거는 금리는 무엇과 뭐로 나눠진대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나뉜대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굽니다. 기준금리는 그 다음에 시중금리는 이렇게 되겠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누가 결정합니다? 국가가 금리로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차이점 알아야 되고. 반면 그랬잖아. 설명 방법이 대조가 되고. 기준은행, 은행이 세우는 표면적인 금리다. 시중금리는 누가 세운다? 은행. 가게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시중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은 예금을 통한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한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 대출이 많아지겠지.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한다. 지금 여기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증가. 왜 그랬어요? 유동성 조절을 금리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옆에 정리해도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써져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유동성 조절을 금리 가지고 하는데 유동성이 감소한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금리를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 무엇과 무엇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킨다. 경기가 안 좋으면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했지. 맞아? 유동성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제 표시 안 해도 되죠.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됩니다. 생산과 고용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면은 이거를 옆에다가 정리해도 되고요. 이해가 되면 정리 안 해도 되고 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만 해줘도 돼요. 또 그러면은 요거만 해주면 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구나. 이제 반대 경기가 과열되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는구나. 경기 침체 때는 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하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여 유동성이 감소시킨다. 유동성을 감소. 그 결과 반대 형성의 자산 가격 하락하고요. 물가는 안정이 되고 경기가 진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유동성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은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해. 이건 지금 경기 침체가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더 점점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단 말이야. 소비 늘리지 않고요. 투자를 안 해요. 돈을 어떻게 해요? 손에 쥐고만 있어. 자,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돈을 시중에 많이 풀게 만드는 정책이라 했지. 돈이 많이 풀려도 소비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 활성화에 이어지지 않겠지. 경기에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유동성의 함정을 해서 케인스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그럼 유동성 함정은 뭐야? 유동성을 증가시켰는데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그거를 유동성 함정이다. 그는 유동성 함정을 통해 이게 이제 통화정책의 한계, 어쩔 수 없다. 케인스는 아주 대단한 경제학자인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화 정책으로 안 되니까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자,
유동성 함정은 통화 정책의 한계지. 그래서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뭐야? 재정 정책을 써야 되겠지. 재정 정책도 뭐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이 있겠지. 그러면은 확대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자, 유동성 함정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된다? 통화 정책으로는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고요. 정부가 하는 것이 재정 정책입니다. 선생님 올해 수능에 재정 정책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쉽게 내라고 해가지고 그런다.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는 선생님하고 봅시다. 빅스텝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인상하는 거. 그거를 빅스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찔끔찔끔 올려서는 어떻게 했어요? 별로 효과가 없을 때 쓰겠죠. 이 정도. 15세기 분투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이라고 있다 해서 실험을 통해서 정신 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분투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요 의식이라는 거는 모든 정신작용이다. 근데 깨어있는 상태야. 깨어있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반대죠. 프로이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의 의식에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식이라는 건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무의식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겠지. 그래서 그는 인간을 무의식에 지배받는 어떠다? 비합리적인 존재.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리고 관조했고 뭐야?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규명하려고 했다. 자 이제 누구? 프로이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참 재밌어요. 프로이트 읽으면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의식이 차지하는 건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무의식은 깨어있지 않는 상태. 무의식의 심에는 원초화가, 무의식의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 자, 의식이 빙산의 일각이고요. 무의식이 대부분인데 무의식의 심면, 이 깊을 심자의 연못 연자예요. 가장 깊은 곳에 원초아가 있고 무의식과 의식에 걸쳐 뭐야? 자아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자아가 있고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니 이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러면 국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말한 거야? 프로이트가 말한 거야. 그럼 프로이트는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이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표를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원초아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자아와 초자아가 요거에 걸쳐서 자아와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 봤으면 그냥 봤다고 생각해. 이거 선생님 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 안 되는 거야. 원초아는 얘를 말하는 거지. 원초아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선천적 종성.
요거는 원초화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성적 에너지가 바탕으로 충족하려는 선천적 정신 요소다. 선천적이라는 거 반대는 후천적이죠. 이거는 선천적 요소예요.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성적 에너지 번트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선천적 요소다. 반면 대조죠. 설명 방법. 자아는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다. 그럼 자아는 뭐 한다? 어쨌든 지연 선천된 원초와의 욕구를 뭐돼? 지연되거나 좌절된 이 욕구를 용인됐다는 말이 중요하지. 용인된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신 요소는 부모의 종교와 가치관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그럼 요거는 뭐다고? 후천적.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요거는 선천적 요소고요. 요거는 뭐야? 지연되거나 억압된 거를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족하려는 거고, 요거 초자아는 뭐야? 원초와 욕구를 억제하고 뭐야? 요거는 억제. 자, 지연 좌절은 자아고요. 억제는요, 초자아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거는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초화가 강할 때는 본능이 강한다는 거지. 원초화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 성격. 초자아가 강할 때는 뭐야?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자아는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됐죠? 요구 사이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 원초와 초자, 충동적, 원칙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종하는 역할이니까 균형을 이루려면 당연히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겠죠. 제 역할을 못하면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기는데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돼요. 대표적인 방어 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방어 기제가 종류가 억압과 승화가 있어요. 억압은 억누르는 거 당연하죠. 억압은 억누르는 것을, 승화는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뭐야? 욕구를 어디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욕구를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승화. 개인적으로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적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적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본능에 의지한 원초와의 욕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인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그럼 이 시기는 뭐야? 어린 시절. 상호작용 경험이 중요하다. 왜? 성인이 돼가지고도 영향을 미친댔잖아. 특히 성인의 정신질환을 위해 질환을 어린 시절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거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내재된 과거의 상처를 무의식에 있단 말이야. 과거는. 그거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겠네. 어린 시절 뭐 어땠어요? 부모하고는 잘 지냈어요? 이러한
이론은 어디에서 간과한 기존의 이론, 누구 이론이지? 분트, 실험심리학 이런 거겠죠.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지평을 넓었다고 한다. 그런데 융은요, 반기를 들었대요. 분석심리학, 자, 세 번째죠. 뭐뭐 나왔어? 첫 번째, 실험심리학.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심리학. 이랬어. 무의식을 갈등의 창고로만 보았대, 프로이트는. 그럼 달리 갈등의 창고는 누구 용어야? 프로이트 용어야. 융은 네모 칩시다.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이게 뭐니? 차이점. 그의 분석 심리학은 구별된다. 융은 정신세계 가장 바깥쪽에 의식이 있다고요. 그 안쪽에 개인 무의식, 그리고 맨 앞쪽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봤어요. 의식은, 그래서 의식, 개인 무의식, 이거 설명했네. 의식은, 또 개인 무의식은, 또 집단 무의식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과 같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거다.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대요. 아까 요거 차이점 뭐예요? 자아가 요것과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존재했지. 자아는 교류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서 배제된 생각, 감정, 기억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림자는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도 누구나 그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래 형태 그대로 존재한다. 가령 이것이 원형이래요. 어두운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 이게 원형이래. 융에 따르면은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 자기가 존재한다. 그럼 제일 안에 뭐가 존재해요? 요게 존재해요. 그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 시면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자아가 자기를 발견하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이거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의식화하는 과정.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는 뭐야? 개별화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개별화는 뭐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 앞에 여기 그림자 이야기 나왔죠? 그림자는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에서, 이 그림 참조하고요.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원형을 발견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실면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과정은, 자아가 자기를 찾아내는 과정은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심으로 되면서 통합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 됐어요?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되고 균형을 이룹니다. 대립 아니고요. 통합되고요.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자아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를. 뭐를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성숙을 이루고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제재는 아니에요. 뭐 써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은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랬나 보다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럴 때부터 힘들게 됩니다. 대단히. 자, 하나가 더 뭐 있을까요?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은 혼재될수록 시인성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여기 또 설명해 주네. 시인성이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설명 방법 정의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시인성 개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스마트 화면의 명암비가 높이면은 선명하다고, 요거를 선명하다고 얘기한다.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 가장 어두운 색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요거로 설명 방법 정의. 흰색으로 팔 때 휘도를 검은색으로 팔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은 자, 요거 명암비는 요거를 흰색 휘도를 검은색 휘도로 나눈 값을 명암비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A를 B로 나눈다 하잖아요. 자, 4를 2로 나눈다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야 독서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 눈에 얼마나 들어온다. 흰색을 표현한 휘도가 요거고요. 검은색으로 휘도가 요거면은 여기 그대로 하면은 2분의 2000이 되겠죠. 약분해서 1000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친절하게 요 예를 들어줬는데 예를 안 들어줬을 때도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암비는 암실 명암비와 명실, 그럼 어두울 때하고 밝을 때 이렇게 되겠죠. 암실 명암비는 외부광 없이 화면에서 빛만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 명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해서 명암비를 한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거겠지 당연히. 야외에서 외부광이 존재하니까 이를 위해 흰색을 페널티 휘도를 얘를 이거를 높이거나 얘를 낮추겠지. 반대로 낮추는 방법. 이 명암비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OLED는 한계가 있다. 흰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휘도를 높이는데. OLED는 내부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강, 초록, 발광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빛의 세기를 높이면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 이게 한계다. 이러한 이유로 OLED판에서는 평광판,
위상 지연 필름 활용하여 검은색을 희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 방법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흰 거를 높이든지 흰 휘도를 높이든지 검은 휘도를 낮추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흰 휘도를 높이는데 뭐가 있어?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검은색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과 무엇 이용했어요? 평광판하고 위상 지연 필름. 평광판하고요. 위상 지연 필름. 자, 평광판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다. 평광판의 원리입니다. 평광판의 원리. 빛은 진행의 수직인 모든 방향에 빛은 진행하면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나간다. 진동하면서 나간다. 빛이 평광판을 통한 그중 평광판의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면은 이렇게 진동하네. 투과축과 투과축이지 이게. 요게 투과축이죠. 평행한 방향으로 요거하고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평광판만 남고 선형평광만 남고 얘만 남고 수직으로 얘하고 수직으로 평광 투과축과 수직 방향은 차단된대요. 요거는 남고 요런 빛은 차단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빛의 세기는 당연히 감소한다. 평광판의 원리는 어때요? 요 투과축과 평행인 것만 남고 수직 방향인 거는 차단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먼저 요거 설명 방법 뭐야? 과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한다? 번호 붙여가며 풀자. 이랬었지.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 광은 평광판을 거쳐 일부가 차단되고 평행판을 지나 선형평광만 남는다. 자, 선형평광만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상지역을 지나면서 회전하면서 나가는 빛이 원형평광으로 평광의 형태가 바뀐다. 선형평광이 뭐야? 요거를 지나가지고 위상필름 지연필름을 지나서 원형평광한다. 원형평광은 반사된 뒤 통과하면서 선형평광으로 또 이제 바뀐대요. 뭐하고 뭐하면서 선생님 서술로만 찾았어. 반사되고 내부기관에 반사됐어요. 또 통과하면서 뭐를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하면서 뭐야 선형평광으로 한다. 그런데 이 선형평광의 진도 방향은 처음 평광에서 남은 선형평광의 진도 방향과 어머 자 이 선형평광은 뭐야 3번을 말하는 거지. 요거는 1번의 선형평광을 말이지. 그러면은 진도 방향과 수직을 이루어 가로막히게 된다. 이해됐죠? 요거 수직인 거 안 되는데 이 세 번째 평광판은 1번 평광판의 수직 방향이니까 평광판에 요거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 결과 외부 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대요. 외부 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죠.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돼요. OLED가 내는 빛이. 그러면 왜 높게 유지해야 돼? 명암비를 유지해야 돼. 단점이 존재한다.
효과적인 건 장이지만은 요거는 단점이 된다. 그리고 외부 강의 화면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시인성 저하도 하지 못한다. 야외의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한다. 보세요.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뭐야? 외부 강의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시인성은 저하가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A는 뭐야?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는데 1, 2, 3야. 그래서 3번에 진동 방향이 이렇게 돼서 평광판에 막히게 된다. 그래서 외부 강의 화면 밖으로 기판에 반사된 외부 강은 화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여기는 외부 표면에 반사된 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스마트 화면의 내부 기판에 반사되잖아요. 그럼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이에요. 여기는 뭐에 반사됐어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된 야외 시인성은 저하가 된다. 이 차이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 따로 또 설명해 줄게요.